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귀여운 여성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는데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 것 같네요. 제가 보낼 사연은 고부 갈등과 시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 정도의 이야기였으면 이렇게 사연을 보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이 하도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일이다 보니 제가 가족들을 대표해서라도 꼭 사연을 보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제 기막히고 믿기 힘든 사연을 잘 들어봐 주세요. 결혼하기 전까지 제 인생에는 별로 큰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각 시기 때마다 그 나이에 맞는 걱정거리와 문제들이 있기는 했지만 설마 제가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힘들게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정다감한 부모님 아래에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고 사춘기 시절 제 고민 역시 학업에 대한 것들과 친구 문제들 뿐이었습니다. 그저 남들과 비슷하고 유별날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취업 걱정이 제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그나마도 금방 취업을 하게 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라지게 되었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던 저는 회사 생활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별로 개의치 않으며 살았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저를 사랑하고 내 편인 사람들이 더 많다 생각해서 구태여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고 제 친구들은 늘 저를 응원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게 되면서 또 한 명의 제 편이 늘어나게 되었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활달하고 과장된 성격은 아니었지만 차분하고 어른스러워 보이는 모습에 회사에서도 평판이 무척이나 좋았죠. 그 모습에 제가 반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나이에 배울 점이 많아 보였거든요. 학창시절부터 늘 꿈꿔왔던 어른 같은 남자라고 해야 할까요?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연애를 시작하는 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헤어지게 되면 서로를 마주하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영향이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인동씨라면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는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를 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인동씨와 저는 연인으로서 동반자로서 좋은 관계를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인동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왠지 인동씨와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진정성이 있고 다정한 그 남자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잠깐의 연애로 끝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결혼이야 서로 마음만 맞는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애를 하고 만남을 이어가면서 저는 인동씨와 결혼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은 늘 어렵고 걱정되는 문제였지만 인동씨와 결혼을 한다면 어떤 문제도 함께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동씨의 가족관계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위로 형님까지 세 식구였는데 아무래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어머니와 돈독하고 애정이 많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꺼려했어요. 연애를 계속하면서 듣게 되었지만 모자의 관계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들 둘을 키우셨으면 고생도 많이 하셨겠다. 어머니랑 되게 애틋할 것 같아? 애틋하다고?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 나랑 형이 어려서부터 엄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랐는데. 나 엄마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 노릇하면서 도리하고 지내는 거지. 별로 애틋하고 그런 거 없어.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속정이 깊은 인동씨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대체 가족 사이에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자기 어머니를 싫어한다 말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그 궁금증은 남편의 형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얘기를 나누면서도 어머니는 최대한 나중에 만나자 했고 대신 자신의 형을 먼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예비 아주머님은 장남이면서도 동생에게 결혼 순서를 양보할 정도로 배려심이 많은 분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순한 편이었지만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었는데 아주버님께서는 남편의 성격에서 사나운 모습만 뺀 모습의 성격이었어요.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 친절하고 착할 것만 같았던 아주버님 역시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하루 만에 말도 다 못하지. 우리 어렸을 적에 정말 고생 많았잖아. 맞아. 나 엄마한테 맞고 엉덩이가 부어서 책상 의자에 못 앉은 적도 있었어. 그때 내가 왜 혼이 났더라? 우유 입대고 마셨다고 그랬었지 아마? 그때 나는 옆에서 동생 안 가르쳤다고 같이 혼내고. 하하 그래 맞아. 내가 그 이후로 우유는 마시지도 않아. 세상에 초등학생 된 아들이 그렇게 때리는 엄마가 또 있을까? 그거 말고도 엄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 거는 너무 많지. 우리가 공부할 나이에 용돈은 받아봤냐? 공부는 해야 한다면서 문제집도 우리 돈으로 사야 했잖아. 용돈도 안 줘서 차비 아껴서 학용품 사느라 우리 아침마다 학교까지 걸어간 것도 기억나지? 맞아. 1시간 거리를 맨날 걸어 다녔더니 덕분에 건강은 좋아졌겠다. 내가 그거 가지고 사춘기에 어머니한테 대들었더니 학급비 내고 급식비 해줬으니 끝이래. 더는 바라지 말라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가지고.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두 형제는 홀어머니 밑에서 엄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별것 아닌 이유들을 가지고 혼이 났었고 어쩌면 차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섭섭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았죠. 보통 가족을 한 명 잃고 나면 나머지 가족들이 더 돈독해질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갑자기 변하셨다는 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두 형제들이 예상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셨다거나 우울증이나 다른 스트레스들이 있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예상하는 정도였어요.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을 수는 있지. 생계도 걱정이 되셨을 거고.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둘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일부러 더 엄하게 하신 거일 수도 있지. 생계 걱정은 무슨. 그렇다고 엄마가 나가서 일이라도 했어? 여태 아버지 남겨주신 걸로 사시던 분인데 뭐 사춘기 아들들 때문에 엄하게 하신 거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혼낼 거 안 낼 거 구분 정도 하셔야지. 그때는 우리도 엄마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 그 정도면 학대.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생계가 어렵다는 핑계로 자식들에게는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걸 들으면 두 형제가 왜 그렇게 어머니와 사이가 멀어졌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듣다 보니 훈육의 정도가 너무 심했고 두 형제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였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의 관계까지 소원해지면서 두 형제는 알아서 자라야 했고 두 형제는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 살았다고 했어요. 그나마 남편은 더 나이 많은 형님 덕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덕분에 두 형제끼리 의지하면서 형제 간의 우애는 참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은 후에도 어머니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없었고 지금도 가끔 아버지 제사나 명절이 아니고서는 어머니와는 교류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전부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어쩔 수 없이 찾아뵙고 있는 듯 보였죠. 그 후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제가 두 형제에게 전해 듣던 것과 같이 무척이나 신경질적이고 무심한 모습이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사람에 대한 궁금증은 별로 없으셨고 제가 혼수를 얼마나 해올 것인지 예단은 얼마나 해올 수 있는지 시어머니에게 선물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궁금해하셨어요. 그마저도 저희가 반반 결혼이라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떨어지는 게 없다 싶었는지 아주 짜증을 내셨죠. 내가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말이야. 근데 결혼시키면서 예단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어머니 부모가 자식 키운 고생의 값을 치러야지. 엄마, 반반 결혼하느라 남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단을 해요? 그럼 엄마가 예물해 주실 거예요? 그럼 저희도 생각해 볼게요. 너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너한테 예물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니?
지금 내가 돈 없다고 너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너 지금 얘랑 결혼할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말 몇 마디에 금세 싸움이 되었고 남편이 결국 참고 말을 아껴서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어요. 별것 아닌 얘기에도 짜증스럽고 예민하신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결혼을 하고 제가 겪게 될 시집살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랑하는 남편과의 결혼을 다시 재고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 혼자 나름의 마음 준비가 꽤 필요했었어요. 다행히 그 후로 상견례는 별탈 없이 치르고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그대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아들들과 별로 교류 없이 지내셨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게 자잘한 심부름을 시키셨고 남편 대신 제게 자식 도리를 바라시는 듯 보였죠. 그나마 앞에서는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고 뒤에서는 제가 눈치껏 하며 잘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회사 생활을 하느라 바쁜 것이 핑계가 될 수 있었죠. 엄마, 수진이 회사 다니라 바쁜데 김장을 어떻게 해요? 요즘 회사에서 김장하겠다고 연차 쓴다 그러면 잘려요. 수진이 잘 다니는 회사 잘리면 엄마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유, 아주 일 다닌다고 유세다 유세. 그래, 알았다. 물론 그때마다 짜증은 내셨지만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께 붙잡혀서 하루 종일 고통받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명절과 제사 같은 기념일에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도와주시고 저도 은근히 비위를 맞추며 유야무야 넘어가서 다행히 별다른 큰 소란은 없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신경질적이고 이상한 성격을 제가 미리 알아서 다행이었죠. 물론 이 정도로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겠지만 제가 남편을 선택한 이상 불평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성격을 잘 알아 저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편이었으니 그나마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희가 결혼하고 1년쯤 뒤에 아주버님 역시 결혼을 하시게 되셨고 결혼할 여성분을 데려오기로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신다는 소식에 저는 진작부터 설레고 있었어요. 형님이 생기면 같이 시어머니 욕도 나누고 시집살이를 나눌 아군이 생기면 마음의 안정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예비 형님이 인사를 하러 시댁으로 오신 날 저는 예상하지 못한 시어머니 행동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그리 유쾌한 인상은 아니기는 했지만 예상했던 만큼 신경질적이고 무심하고 이기적인 것을 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형님이 인사를 하러 온 그날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도가 심했습니다. 지금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온 거니? 너희가 정신이 있니 없니? 너 같으면 너 같은 며느리 보면서 내가 웃으면서 환영이라도 할 줄 알았니? 엄마. 시어머니는 형님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초장부터 귀를 팍 꺾으시고는 인신공격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이 아주버님보다 연상이고 몸 상태로 현재 일을 쉬고 있다는 이유로 형님을 싫어하시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형님의 친정이 가난하다는 건 역시 그 이유였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눈치 볼 생각도 없이 형님을 무시하셨고 평소 좋아하지도 않던 저와 비교까지 하면서 형님을 공격하셨습니다. 동생보다 늦게 결혼하면 얼마나 더 대단한 며느리를 데려올까 했더니 겨우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둘째째는 너보다 훨씬 어리고 능력도 좋은데 너는 대체 뭐가 잘난 게 있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니? 친정이 가난하면 능력이라도 좋던가 아니면 일이라도 하던가 몸 안 좋다는 핑계로 일도 그만두고 백수 주제에 결혼은 무슨 결혼? 어차피 두 분 결혼하는 것에 시어머니가 뭘 보태어 주실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어차피 결혼을 하실 텐데 앞으로 얼굴 보고 지내시고 큰 며느리에게 왜 그렇게 못되게 구시는지 알 수 없었죠. 형님도 아주버님처럼 순하고 착한 성격이어서 그 말을 듣고도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남편이 아주버님과 형님을 감싸고 대신 항변해 주었죠.
어머니가 결혼하세요? 뭐 엄청나게 도움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생색을 그렇게 내세요? 두 사람이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뭘 더 바라세요? 도대체 어떤 며느리 얻어서 무슨 오강을 하고 싶으셔서 이런 억지를 부리시냐고요. 어차피 할 결혼 두 사람에게 덕담이나 해주시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역시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셨지만 역시나 형님도 시집살이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둘째 며느리의 회사 핑계로 그리 심한 시집살이는 면할 수 있었는데 하필 형님은 일도 쉬고 있었고 큰 며느리라는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더 휘둘리는 듯 싶었어요. 아주버님과 비슷한 성격의 형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씀 못하시고 그런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함께 살지 않으니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아버님 제사나 명절 때 지켜보면 너무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켜 제가 당했던 것은 정말 세발의 피였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형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대신 나서서 그나마 다행이었었는데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처럼 시어머니께 대들거나 싸워서 막아주시지 못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장남으로서 저희 남편보다 시어머니에 더한 괴롭힘과 체벌을 받아야 했었고 그런 학대를 오랫동안 받은 이유 때문에 어른이 된 지금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잔뜩 얼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아주버님도 안쓰럽고 형님도 참 안쓰러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예. 내가 아까부터 시켰는데 그걸 아직도 하고 있어? 아이고 이 팔푼아.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시키는 거라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형수님이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아까부터 계속 구박이에요. 착한 형이랑 형수님이 아무 말 못한다고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식구들 다 있는데 형수님에게 그러시는 거 저도 두고 못 보겠네요. 이럴 거면 식구들 부르지를 마시고 혼자 하세요. 아니 내가 뭐 얼마나 그랬다고 너까지 난리야? 엄마가 자식들한테 심하게 하는 거 다 참겠는데 남의 자식들한테까지 그러는 건 아니죠. 앞으로도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저희 남편이 대신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기도 했죠. 그나마 저희가 있어서 그 정도였다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저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시모가 형님에게 행패 수준에 가까운 시집살이를 시킬 때마다 나서서 말려보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형님은 그나마 시집살이를 막아주던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고된 시집살이의 반복이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았죠. 같은 며느리로서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러다 형님이 시모의 괴롭힘을 탈출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죠. 아무리 못된 성격을 가진 시모라도 자신의 장손을 가진 며느리에게까지 괴롭힘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머지 가족들 모두 그 정도 기대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기야 금이야 잘해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모두들 생각했죠. 하지만 시모에게 형님의 임신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손이든 손주든 이에 상관없이 지금 당신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시집살이를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댁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생활하셨던 분이 시집살이를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을까요? 거기다 여자로서 똑같이 임신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신 분이 형님에게 갖은 일을 시키시는 것을 보고 그 심술한번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형님이 임신을 하기 전보다 괴롭히는 정도가 덜해지긴 했지만 역시나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는 형님이었습니다. 임신하기 전이 10이라면 임신 후에는 7에서 8 정도였죠. 너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겨우 임신한 걸 가지고 유세를 떨려고 하고 며느리로서 손을 놓으려고 하냐? 나 때는 애 낳기 바로 전날도 손빨래하고 장 보고 다녔어. 유세는 아들 낳고 산후조리 할 때랑 자식 새끼들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가졌을 때 하는 거지. 너도 내 밑에서 열심히 살다가 네 며느리 보면 그때 대접받고 살아라. 알겠어? 어머니, 그래도 형님 첫 임신이고 몸도 조심해야 하는데
시키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시키세요. 제가 퇴근해서라도 챙겨드릴 테니. 그러게, 누가 나이 들어서 임신하라고 등 떠밀었니? 자기가 일찍 결혼해서 젊었을 때 애를 낳았으면 조심할 것도 없고 좋았잖아? 다 자기가 선택한 거지. 그리고 너도 임신하기 전에 밑밥을 까는 것 같은데 요즘 여자들 겨우 임신한 걸 가지고 유난이고 극성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때는 아내 목, 며느리 목 전부 할 거 다 하면서 애 낳고 키웠다. 그러니 내 앞에서 씨도 먹히지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첫째 너는 왜 내 말에 대답이 없어? 이제 너도 자식 가졌다고 시애미 말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앞으로도 잘할게요. 그 와중에 미래에 있을 제 임신 관련으로도 시모는 유난히 떨지 말라며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들, 며느리, 뱃속의 손주까지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못되게 구는 시모가 얄밉고 미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심하게 당하면서 아무 말 못하는 형님이 답답하기도 했어요. 저도 매번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은 짜증도 내고 말대꾸도 했는데 형님은 제 남편과 제가 아니면 항상 어머니 말씀에 기죽어 있었죠. 그 이후에도 시모는 형님에게 걸핏하면 자신이 먹을 음식과 장을 보게 하는 등을 갖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께서 눈이 오는 날 눈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눈길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구조가 늦어진 아주버님께서는 피를 상당히 많이 흘리신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셨죠. 다행히 수술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의료진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며 수술이 얼른 끝나기만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 도중에 병원에 있던 혈액이 떨어지면서 의료진들이 다른 병원에 요청을 하기 전 저희에게 수혈을 부탁했습니다. 다들 가족분들이시죠? 지금 수술 중인 환자분에 맞는 혈액이 부족해서요. 당장에 수혈을 해야 합니다. 오영인분들 중에 여기 작성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분 수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필 저와 형님은 AB형이었어요. 저희는 수혈 받는 것은 가능했지만 다른 혈액형 사람에게 수혈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제가 듣기로 새 모자가 다 같은 O형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시가 급한 상황에 어머니께서는 머뭇거리시면서 큰아들에게 수혈을 하는 것을 미루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세상의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라 들었는데 아들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피를 아까워하다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머니, O형이시잖아요. 뭘 지금 어묵거리세요. 빨리 서류 작성하시고 그이에게 수혈해주세요. 아니, 내가 요즘 약을 먹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 약심부름을 하는데요. 어머니, 요 몇 달 사이에 한약도 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그이 위험하다고요. 어서요. 혹시 그이에게 수혈해 주시는 게 아까우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이거 정말 난감하네. 처음으로 형님이 시모에게 악을 지르며 수혈을 해달라 애원을 하며 부탁을 하고 있었고 시모는 계속 난감해하고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마저 어이없다는 눈빛이었고 더는 시모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었는지 급하게 병원 내부에서도 수혈할 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때맞춰온 남편 덕분에 곧바로 수혈을 할 수 있어 상황은 종료되었지만요. 정말 더 늦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변명을 한다고 해도 이해를 해줄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남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급한 상황에서는 수혈을 해줬을 테니 말이죠. 매번 더 이상 시모에게 실망할 것도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는 무척이나 열어내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자신이 낳은 아들이 생사를 오가는데 자기 피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형한테 피 나눠주면 어머니가 죽기라도 하세요. 대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신 먼저 생각하냐고요. 누가 수혈 안 해주려고 했어? 수혈 잘못했다가는 인처리가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먹고 있는 약물은 없는지 몇 달 전에 예방접종을 맞은 게 없는 건가 기억하고 있었지. 네가 내 나이 되어봐라. 기억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수혈한다고 말하는 순간 네가 온 거야. 네가 10분만 늦게 와서 봐라. 누워있는 건 나였어. 그 당시 누가 봐도 거절할 핑계거리를 찾는 시모였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우리 앞에서는 아들에게 수혈을 하려 했던 것처럼 말을 지어내고 있었어요. 그나마 남편 덕분에 한시가 급했던 수혈 문제도 잘 해결되었고 아주버님께서도 수술이 잘 끝나게 되어 더는 시모에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시모의 갖은 시집살이로 무리를 했던 형님께서는 그날 시모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무척이나 놀라셨던 건지 아이를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해 무척이나 기대를 하셨던 형님이라 위로를 하는 것마저 죄송할 정도였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슬픔의 크기를 제가 헤아릴 수조차 없었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고 가족들 모두 희리에 빠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아는지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신경질적으로 대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병실에 누워만 계셨지만 가족들 모두 아이를 잃은 슬픔 외에도 무엇인가 형님을 달라진 느낄 수 있었죠. 그때부터 위로를 안답시고 찾아온 시모를 보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형님은 시모가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잘못을 하면 곧장 잡아먹을 것만 같은 눈빛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증오의 눈빛이었죠. 그 뒤로 시모는 형님을 수족 부리듯 할 수 없었고 얼마간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던 그 성격이 어디 가나요? 그전 가족들의 슬픔은 금방 잊은 채 다가오는 자신의 기념일을 맞아 한껏 신이 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그날은 시모의 칠순잔치였죠. 당연히 축하를 받고 싶은 시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이 사고에서 회복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유산의 아픔을 아직 가지고 있을 형님을 봐서라도 조용히 축하받으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한번 흥이 나기 시작한 시모는 좀처럼 그 끝을 몰랐고 그만두지를 못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과 그날의 계획들을 직접 작성해서 저희에게 일일이 보내주었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칠순잔치이지만 가족끼리 하는 축하 모임치고는 그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겨우 5명이 모이는 자리를 음식점이 아닌 칠순 연회장을 바라셨어요. 거기다 바라는 선물 하나하나가 입덕 벌어지는 값비싼 명품들 뿐이었죠. 나이에 맞게 고풍스러운 명품 선물 하나 정도라면 저희가 헛웃음이 나지 않을 텐데 개인당 하나씩 스카프와 가방, 반지와 시계까지 이 모두를 합하면 웬만한 자동차 값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모가 계획하고 작성한 종이를 본다면 대당한 국경일 정도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만큼 어이가 없는 요구를 들어줄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은 설득시켜 고급 중식탁으로 바꾸게 되었고 요구하는 선물들은 품목만 같고 브랜드는 확 낮추어 시모의 나이에 맞는 것들로 가져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식구들 모두 억지로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평생을, 저와 형님은 결혼생활 내내 시모에게 괴롭힘을 당한 만큼 당한 상황이라 자리에만 앉아있었지 축하할 마음은 생기지 않았어요. 이마저도 감지덕지해야 할 시모는 칠순잔치의 장소가 바뀐 것으로 무척이나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고급 식당 맞니? 보통 고급 중식당은 호텔에 있는 건 아니야? 여기 유명한 요리사가 있는 건 맞냐고. 너희들 그냥 값싸게 해결하려고 아무데나 데려온 거 아니냐? 휴대폰으로 찾아보세요. 여기 어떤 분이 하는 곳인지. 저희도 어머니 칠순 아니었으면 올 엄두도 못 내는 곳이에요.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뭐 그렇다면 그런 거고. 근데 너희도 얼굴이나 피고 말해라. 어디 경산에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니? 너희는 내 칠순이 기쁘지도 않니? 특히 너 첫째 며느리 너.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된 거지. 어쩌라고 아직까지 화난 모습이니? 내가 네 눈치를 계속 봐야겠어? 나도 그만큼 네 비위 맞춰줬으면 할 만큼 했어. 너는 나도 못 참으니 그만해라. 이게 뭐야 즐거운 칠순날. 누가 잔치를 이따위로 하니? 짜증나서 정말. 그래 니네 엄마가 착해서 참는다. 기분이나 좋아지게 다들 내가 말한 선물이나 줘봐라.
형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는 더는 비위를 못 맞추겠다며 큰 소리치는 시모의 말이 똥인지 된장인지 싶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형님을 쳐다보았는데 형님께서는 시모의 말에도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유가 느껴진다 해야 할까? 여튼 아무런 시모의 독한 소리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만 같았죠. 가족들 한 명씩 시모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었고 시모는 선물을 받자마자 풀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너희들 정말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니? 고르기 쉽게 적어서 준 걸 그대로 사온 것도 못해? 너희들 오늘 일부러 내 칠수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어머니, 솔직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적어주신 선물이 1, 200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모으면 중고차 한 대 값에 나올 선물을 어떻게 준비해요? 저희가 재벌집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에? 지금 드린 선물들도 다 저희 형편은 충분히 비싼 것들이라고요. 어머니야말로 자식들을 돈 나오는 구멍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것들이 고생해서 다 키워놨더니 이제는 머리 좀 컸다고 지 엄마를 이겨먹으려 들어? 너네 평생을 키워주고 먹여준 값으로 한 번 있는 칠순잔치에 선물 달라는 게 무리야? 너희는 정성이 없는 거야. 생각이 있으면 값은 내리더라도 같은 브랜드로 사오겠지. 그저 돈 10,000원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지들 배만 부르려고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라고. 너희는 자식 새끼도 아니야. 어느 자식 새끼가 엄마한테 이따위 자식 노릇을 해? 시모는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하자 길길이 나디되었어요. 한창 시모가 열을 내고 있을 때 처음으로 아주버님께서 시모에게 바른 말을 하셨죠. 자식 노릇이요. 저희가 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생일이고 기념일이고 매번 원하시는 선물을 해달라고 말하시면서 공부할 나이에 돈 벌게 안 하셨어요. 언제 한번 저희 공부하는 모습 지켜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성적은 제대로 받아왔는지 확인은 한 적 있어요?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우리가 잘된 건 다 자기 덕분인 것 마냥 주위 분들에게 자랑하신 게 누구예요? 정말 궁금한데 저희 생일은 기억하세요? 어머니야말로 단 한 번도 우리 형제에게 부모 노릇한 적 없으면서 뭘 그렇게 계속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더 받아 먹어야 상처를 줘야 만족하실 거냐고요? 아니 제가 왜 저런다니? 나 좀 기가 막혀서. 참다 못해 폭발하신 아주버님은 무척이나 억울한 모습이었고 당장이라도 상을 뒤엎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 형님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잠깐만요. 정말 분위기가 왜 이래요? 나는 아직 준비한 선물 어머님께 드리지도 못했는데. 계속 이러면 내 선물은 어머님께 언제 드려요? 다들 속에 있는 걸 토해내는 시간은 내가 선물 드리고 나서 하기로 해요? 어머니, 제가 직접 선물 드릴게요. 그래. 근데 내가 사오라는 건 그런 봉투에 들어갈 만한 게 아닌데? 그럴 리가요. 제가 이거 구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뛰어다녔는데요. 자, 여기요. 자, 선물이라는 서류 봉투를 주시려던 형님은 갑자기 팔을 받고 시모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 일동 얼음이 되었죠. 시모도 처음에는 당황했는지 자신이 뺨을 만져보더군요. 너 지금 내 뺨을 때렸니? 인연이 감히 시애미를 때려? 너 정말 미친 거 아냐? 인철이랑 너랑 저번 일 가지고 복수하는 거야? 얘 인동아, 수진이 너네 보고만 있을 거야? 아니 며느리가 부모 뺨을 때리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 당신이 누구 부모야? 당신이 누구 부모라고 함부로 그런 소리 내뱉어? 뭐? 당신 내 남편 인동이 엄마 아니잖아. 애 낳은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 생각 안 했어? 아니 그때 되어서 동정이라도 받으려면 정말 당신 아들처럼 사랑 주고 잘 키웠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남편 생사가 오가는 그날 당신의 행동이 너무도 이해가 안 갔어. 그런데 내가 애를 잃고 나니까 단순히 이해 안 가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더라고. 분명 뭔가가 잘못된 거라는 걸 느꼈지. 부모라면 내가 죽더라도 내 새끼는 살리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봤거든? 당신이 내 남편에게 수혈을 못 해준 이유가 있었더만. 왜냐면
당신은 O형을 낳을 수 있는 혈액형이 아니니까. 그게 밝혀지면 당신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니까. 형님의 폭탄 발언에 가족들 모두 기절할 만큼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주버님과 남편은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평생을 친어머니라는 이유로 그 모든 행동을 참아왔을 텐데 그 모든 것이 허탈해지는 순간이었겠죠. 형님께서는 더 할 말이 남았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당신의 악행이 그뿐만이 아니잖아? 자식도 아닌 애들 그렇게 괴롭혀놓고 하늘이 이어준 천륜까지 당신이 직접 끊어놓은 걸 인정하지? 자기 배로 낳은 자식 보고 싶어 찾아온 친모를 쫓아내고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는 찾을 수도 없게 했잖아, 당신이. 그 순간 아주버님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고 남편 또한 뒤를 따라 시모의 뺨을 내리쳤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해! 당신이 뭐라고 우리 형제를 이토록 괴롭혀! 당신 도대체 뭐야? 흥분한 두 사람으로 인해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싶어 제가 온 힘을 다해 시모와의 사이를 떨어뜨려 놨어요. 이것들이 지혜미를 때려? 너네 인연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면 어쩌려고 해. 야, 너 내가 좀 괴롭혔다고 복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쟤네랑 친엄마를 찢어놨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바보 아냐? 계속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서류 폼으로 가지고 다닌 것 같아. 자, 이거는 당신이랑 아들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이건 돌아가신 친어머님께서 날긴 일기 복사본.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이 둘을 그리워하셨는지 다 적혀 있으니 당신도 이걸 보고 제발 반성 좀 해. 도대체 너 왜 이러는 거야? 뭐 때문에 캐캐 묵은 과거까지 끄집어내서 나를 이토록 추락시키냐고? 당신 때문에 내 새끼를 잃었으니까. 당신이 안 보이는 곳에서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사람들에게 더 이야기해줄까? 임신한 몸으로 가고 옮기고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당신 뒤치다거리 한 것까지 전부 이야기해줘? 형님은 울면서 지난날 시모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말했습니다. 모두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시모가 저희가 안 보는 곳에서까지 임신한 형님에게 그토록 모질게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듣기가 거북할 정도였죠.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는 말과 아이가 유산하게 된 이유를 듣게 된 남편과 아주버님은 더 길길이 날뛰셨지만 다행히 방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뛰어온 직원들로 인해 두 사람을 말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뒤에야 시모는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바닥에 앉아 있었고 형님과 저는 흥분한 아주버님과 남편을 말리며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형님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죠. 시모가 수혈을 거부한 그날 이후 수상함을 느낀 형님은 유산 후 몸을 회복하면서 직접 시모의 뒤를 캐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아주버님의 친모를 직접 찾으려 했다고 해요. 하지만 몇 년 전 친모께서는 세상을 떠나셨고 친모의 지인분을 만나시게 된 거죠. 그 지인분께 과거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되었고 친모께서 남겨주신 일기장을 건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 안을 볼 수 없었지만 듣기로는 자신의 아들들을 볼 수 없어 슬퍼하시고 절망하시는 글들이 늘곡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평생을 속아오며 착취를 당했다고 생각한 남편과 아주버님은 그날부로 시모와의 연을 아예 끊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집 모두 시모가 찾을 수 없도록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화번호도 바꾸게 되었죠. 물론 그럼에도 시모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긴 했습니다. 자신이 손발이 되어줄 우리가 필요했던 시모는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지만 우리 네 식구 모두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찾아온 뒤로는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어요. 그 뒤 우리 가족은 평생을 찾아뵙지 못한 친어머님의 산소로가 늦은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새 모자 사이를 만나게만 해주었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았을 텐데 소리 없이 울먹이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보며 무척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고, 현재는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형님과 저 또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었어요. 앞으로 나이먼 삶은 우리 가족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며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배워갈 수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